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보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노인 상담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만나기 시작해서 종결될 때까지 여러 번의 면접, 회기 또는 세션, 이러한 여러 번의 면접을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죠. 다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 과정의 단계는 문제의 정의에서부터 바람직한 행동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상담자와 내담자,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 관계, 상호 역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노력의 특징들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기 조성과 구조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촉진적 관계의 형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 형성이죠. 라포 관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관계를 갖는 것이 상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촉진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지 상담학적으로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촉진적 관계의 형성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 과정과 촉진적 환경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소아 정신 분석가이죠. 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모 유아 관계 이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개인의 전능성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상이란 없다. 전능성과 외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게 되면 어머니가 모유를 수유하거나 분유를 먹이게 되죠. 근데 갓난아이는 아직도 엄마 뱃속에 있는지 나와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를 융합 단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엄마와 아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모유를 제공하면 유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더라.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배고파서 그냥 찡얼대고 우니까 밥통이 오더라. 이게 뭐죠? 개인의 전능성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니캇은 40년 동안 유아 엄마 관계를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전능성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외상이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성적 돌봄의 지원으로 인해서 유아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좋은 것도 있죠. 또 좋지 않은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아는 실제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발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모성적 돌봄의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신분석적 문제로 돌아가서 위니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환자가 투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적 요소들, 전이를 제시할 때까지 분석가 또는 상담자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엄마 유아 관계가 분석가와의 상담자와의 관계로 전이가 가능할 때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전이를 통한 치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부모 유아 관계의 전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전이 관계를 재현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적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치유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담자와 분석가는 이 전이 관계가 활성화되고 재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이런 기다림은 확신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에서 오며, 그것은 분석가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적 환경에서 재발견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엄마가 있고 유아가 있다면 신뢰는 누가 주는 거죠? 엄마가 유아에게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다면 내담자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신뢰감은 상담자가 주는 것이죠. 분석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가에 대한 신뢰감과 전문적 환경을 발견함으로써 환자는, 내담자는 이 관계 속에서 전이가 재현되고 활성화되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적 세계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고 변화와 치유의 과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분석가는 아주 오랜 기간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고전적인 정신분석이 적합하지 않은 사례일 경우에 분석가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또는 해석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자신의 유아기 동안에 어머니의 돌봄 안에서, 모성적 돌봄 안에서 이런 신뢰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엄마 유아 관계에서 신뢰감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생겼던 외상 경험을 상담자 내지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뢰감을 재발견하는 것, 이게 상담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자가 이런 신뢰성을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분석가 내지 상담자의 행동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토르 페렌치는 이것을 재경험이라고 합니다. 재경험. 모성적 돌봄으로서의 촉진적 환경 제공의 실패가 원시적 불안, 원초적인 불안, 근원적인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죠? 최초 유아 엄마 관계 속에서 근원적 신뢰 관계 형성을 실패하게 되면 원시적 불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불안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분열이라든지 투사, 또 투사적 동일시, 내사, 이런 방어 기제가 형성이 되고 증상이 발현하게 되며,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이런 증상들은 아주 깊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놀이와 현실. 이것도 위니카스의 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이와 현실이라는 그 책, 그 논문에서도 전능성 얘기를 합니다. 외상이 왜 전능성과 관계가 있는가? 전능성과 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갓 태어난 유아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느낍니다. 위니캇이라는 학자가 40년 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 유아가 외상적 경험을 한다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능감이 깨어지는 경험이라는 말이죠. 위니캇이 관찰을 해보니까 유아란 없고 유아와 엄마만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아이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아이들을 돌보아왔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의 아이를 보니까 그 유아들이 혼자서 진료실에 오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오느냐? 유아와 함께 엄마가 같이 온다는 거죠. 엄마가 아니면 주 양육자가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위니캇이 얘기하기를 유아란 없고 유아와 엄마라는 두 존재가 하나의 단일한 어떤 그 유닛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아가 태어났을 때 100% 엄마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절대적 의존기라 하죠. 이때 100% 엄마에게 의존할 때 유아의 느낌은 전능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유아가 전능하다고 느끼는 것은 엄마의 100% 지원 때문에 그렇죠. 지원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또 대소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졸리고 잠이 와서 칭얼대면 다독다독거리면서 재워주고 이런 전적인 양육자의 돌봄으로 인해서 유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전능하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정신적 장애와 심리적 질환의 근원적인 요소는 최초의 전능감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깨어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리비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존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드는 인간 존재를 본능적인 존재,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 해소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보지만 대상관계 이론가인 위니캇은 아니다.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의존받기 위해서, 존중받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존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유아는 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촉진적 환경으로서의 모성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니캇은 강조합니다. 앞서서 이렇게 장시간 위니캇 얘기를 합니다마는 상담이 뭘까? 상담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엄마와 유아의 관계에서 충분한 촉진적 환경 속에서 전능감의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발달하고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 과정에서 뭔가 모를 박탈과 결핍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상담실에 와서 상담자 내지는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관계에서 갖지 못했던 촉진적 환경으로서의 돌봄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것이 상담이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렌치라는 학자가 재경험을 얘기합니다. 재경험, 다시 경험하는 거죠. 페렌치는 얘기합니다. 분석이나 해석이 아니다. 분석이나 해석보다 더 원초적으로 엄마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 관계 경험, 전능감 경험을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경험하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석가의 행동에서 그 신뢰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분석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떤 내담자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월한 내담자도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굉장히 힘든 내담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자 입장에서 수월한 내담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를 힘든 내담자도 상담자 입장에서 거절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내담자가 거절하지 않는 한 상담자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담자의 행동에서 신뢰성을 찾고 상담자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위니캇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상담의 그 환경은 마치 엄마가 유아를 안아주기의 환경이다. 홀딩 인바이러먼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담아주기, 컨테이닝 하는 것이고 옆에서 함께 있기, 옆에서 없는 것 하면서도 함께 있기, 특별히 침범하지 않고 함께 있는 것,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촉진적 환경에서 상담자의 태도와 내담자의 지각, 이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상담자의 태도에서 공감적인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 내가 내담자는 아니지만 마치 내담자가 되어서 내담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담자의 처지가 내 처지가 되는 것이죠.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게 상담자의 태도인데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합니까? 상담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있구나. 상담자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내 아픔과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함께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지각한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적 이해. 그 다음 두 번째는 수용적 존중입니다. 상담자의 태도가 수용적 존중이죠. 그럼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 상담자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수용받는 느낌, 받아들여지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외상이 생깁니까? 거절당하기 때문이죠. 수용받지 못하고 외면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담실에 와서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계 속에서 수용받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게 되면 그 관계 속의 내담자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수용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지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촉진적 환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일관적인 성실성입니다.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관적 성실성. 이때 내담자가 어떻게 지각합니까? 아, 상담자는 말과 행동이 같고 최소한 같으려고 애를 쓰고 또 나를 항상 순수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지각하는 것이죠. 이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만났는데 이번 시간에 보니까 지난 시간의 태도와 느낌과 자세가 전혀 다르다 그러면 내담자는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 일관성, 일관적 성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내담자가 지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촉진적 환경으로서의 상담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상담자의 태도에 전문적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때 내담자가 뭐라고 지각합니까? 아, 상담자는 내 문제에 대해 실타래의 매듭을 풀듯이 아주 그냥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꼬여있는 그 실타래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듯이 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지각을 한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이러한 공감적 이해에서부터 전문적 구체성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담자를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내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담자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노인 상담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담의 대상이 되는 시니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내 속에 담고 있는 일관성과 구체성과 전문성을 밖으로 표현해서 내담자에게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쉽게는 어르신들이 귀가 어두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박또박 천천히 보통 때보다는 약간 큰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어르신들은 눈이 좀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간접 조명을 하면서 은은한 빛으로 상담실을 조성하게 되면 굉장히 안온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둡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실 분위기를 굉장히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담자의 태도 표현은 일종의 기술이자 예술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있는 것들 전문성과 일관성과 구체성과 공감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느냐. 그런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자 예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담자 자신에 대한 조망에 대한 도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가겠죠. 직면하기도 하고 통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요약하기, 정보 제공하기, 직면시키기, 자기 공개, 즉시적 반응과 질문 등이 포함됩니다. 내담자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자신과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보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에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루어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촉진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라포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단계에서는 어떤 직면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자기 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통찰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왜 사례 분석과 사례 연구가 필요할까? 첫 번째, 상담자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상담의 이론과 기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권희순 교수님을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홍영택 교수님을 통해서 가족치료를 공부하고 또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기법을 공부했는데 그런 이론과 기법을 공부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경험자, 먼저 상담을 하고 내담자를 만났던 선경험자의 사례를 많이 보는 겁니다. 사례를 많이 보는 것.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상담자가 되어서 내담자를 만나고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의 역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실패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내담자가 약속했는데 안 오는 그 아픔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직접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상담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기 분석의 과정입니다. 교육 분석이죠. 자기가 스스로 상담을 받아보고 내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사 및 치료자의 길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소명입니다. 저는 목회도 하지만 지역사회에 상담이 필요한 분들, 또 은둔 청년들이나 또 학대 청소년들, 어린이들 상담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저희 목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학생, 청년들, 어린이를 또 성인들 상담하는 것도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과 심리치료는 보람있긴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실제는 지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창조성도 요구를 하며 수많은 훈련과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잘못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잘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심리치료자는 협작군에서 위대한 스승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심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학습이죠. 그런 까닭에 거장의 작업을 공부하는 것이 도제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거 뭐 대량으로 해서 그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대1이나 1대2 정도 이 전문가, 스승이 제자를 직접 가르치는 거죠. 이 도제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상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담자 훈련을 하는데 훈련생이 하나의 심리치료나 또 다른 심리치료를 맹목적으로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환생한 저명한 치료자가 되려는 것은 추종자의 비현실적인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흉내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중 아무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온 조건에서 완전히 도망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내담자에게 사용하는 치료 계획과 절차에 불가피하게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치료자와 상담자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치료의 1차적인 도구가 됩니다. 상담자의 존재 자체, 치료자의 존재 자체가 치료의 1차적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기법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담자의 전인격적 존재, 상담자의 전인격적 현존입니다. 그게 치료의 1차적 도구입니다. 숙련된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복잡한 인간 활동에서 기술을 쌓는 것과 비슷한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끔 TV에 보면 생활의 달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달인들의 경우와 같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장거리 경주입니다. 여러 가지 기법과 폭넓은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다양한 임사 기술을 단련해야 하고 적절한 순간을 인식하고 개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희망과 불안에 가득 찬 모습으로 상담자를 만나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내담자를 위한 잘 짜여진 치료 계획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치료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치료적 관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스트레스, 좌절, 인생의 실패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갈고 닦은 결과가 바로 치료에서 성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 사례 분석과 연구는 특정한 상담 양식으로 특정한 문제를 가진 한 개인, 한 내담자를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례 분석이고 사례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앞서간 탁월한 상담자의 사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대단히 큰 배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전 과정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화요일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